이 땅은 우리 조선의 땅이다. 감히 외놈이 발을 붙일 수 없다. 1696년 5월 울릉도 앞바다.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고 차가운 바다바람이 한 남자의 얼굴을 흔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단 한 명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피가 흐르는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부산 동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키 작고 검은 얼굴의 남자. 그의 이름은 안용복.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어부가 어떻게 일본 막부 전체를 상대로 싸우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근거가 되었다는 것은 혹시 아시는가요? 무려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안용복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1690년대 조선은 숙종 임금의 치세 중반기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내부는 무서운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세 번의 환국이 잇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환국이란 왕이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다른 당파에 정권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남인과 서인이라는 두 당파 사이의 싸움이 날로 심해져 송시열, 허적 등 수많은 명사들이 사약을 받아 죽어나갔습니다. 왕실 안에서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의 암투까지 정치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러운 만큼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군역의 포납화, 곡물의 박납화로 백성들은 이중 삼중으로 수탈당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앙정부가 소홀히 여기고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동해 깊은 바다 위의 울릉도와 독도였습니다. 안용복이 태어난 시기는 1660년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출생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남긴 성호사설이라는 글에 따르면 안용복은 부산 동래 출신의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좌수영의 수군으로 들어가 능노군이라는 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능노군이란 배를 조종하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용복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귀한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어였습니다. 동네에는 외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본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지요. 안용복은 어린 시절부터 이 외관에 자주 출입하면서 일본어를 익혔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와 함께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배를 다루는 법을 배웠고 밤이 되어도 별을 보며 길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지만 평범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땅이면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강한 마음이 폭발할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두 섬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울릉도는 강원도에 속하는 섬이었습니다. 신라 지증왕 시절부터 우리의 영토였었지요. 독도도 마찬가지로 우산국이 신라에 기복되면서 우리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통치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일본 도토리번에 사는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하며 고기를 잡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심지어 에도 막부로부터 정식 면허까지 받아 있었습니다. 죽도 도의 면허라는 것입니다. 울릉도로 건너가는 허가 문서라는 뜻이지요. 일본이 이미 이 두 섬을 자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정부는 공도 정책이라는 것을 실행하고 있어서
이 섬들의 사람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군 침략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그 빈 섬의 바다에서 일본 어부들이 마음대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을까요? 1693년 봄의 어느 날, 안용복은 울산 출신의 어부 40여 명과 함께 울릉도로 고기잡이를 하러 떠났습니다. 배는 거친 바다를 가르며 울릉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용복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조선의 배가 아닌 일본의 배들이 버젓이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호단이 가문의 일본 어부들이었습니다. 안용복의 피가 끓었습니다. 어이! 그대들은 왜 남의 나라 바다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가? 이곳은 조선의 바다이니 썩 물러가라. 안용복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놀랐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이곳을 일본의 어부들도 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그의 동료 박어둔이라는 사람을 속여서 끌어갔습니다. 납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안용복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납치당한 안용복은 오키섬을 거쳐 일본의 호키주, 즉 현재의 도토리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키주 태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두려워하여 말 한마디도 못했을 것입니다. 납치당은 조선의 평범한 어부가 일본의 지역 영주 앞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은 달라었습니다. 그는 일본어를 아는 것을 이용하여 호키주 태수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그리고 대마도주가 양국 사이에서 속임수를 부리고 있다. 이 말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부에서도 대마도와 다른 번들 사이의 권력 경쟁이 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마도주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자신이 조정하는 형태로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다른 번들에게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안용복의 말이 에도 막부에 전달되었습니다. 막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번에 문서를 보내 울릉도가 언제부터 도토리번에 속했는지를 물었고, 도토리번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울릉도는 우리 번의 영토가 아닙니다. 결국 1696년 1월 에도 막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부 풍후수가 관백 덕천강길의 재가를 얻어 이렇게 유시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도토리번보다는 조선과 더 가깝기 때문에 조선의 지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결정이었습니다.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안용복에게 바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마도주는 이 소식을 안용복에게 숨기고 안용복을 조선으로 송환하면서 문서를 빼앗았습니다. 안용복은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국은 축하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정부의 공도 정책에 의해 울릉도에 가는 것 자체가 금지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안용복은 외교적 분쟁을 일으킨 범죄자로 취급받아 구금되었습니다. 무려 2년간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라의 땅을 지키려고 목을 높여 싸웠는데 그 대가가 2년의 옥살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고 안용복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귀에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마도 놈들이 다시 울릉도와 독도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막부가 죽도도의 금지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그 명령이 오야 가문과 무라카와 가문에게 전달되지 않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일본 어부들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조선의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안용복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순히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작심을 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제대로 준비하여 다시 가겠다. 안용복은 주변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울산 출신의 어부들과 순천 송광사의 승려 뇌원 등 총 11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했습니다. 관복, 즉 관리로서의 옷을 준비했습니다.
조선 팔도 지도를 가져갈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깃발도 만들었습니다. 그 깃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울릉우산양도 감세관. 즉, 울릉도와 우산도를 관할하는 세금 관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가 스스로 관리라고 칭하고 일본의 지역 영주에게 직접 항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로 바꾸어 말하면 일반 시민이 외교부 관계자라고 주장하며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나서 영토 문제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96년 5월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로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역사를 바꿀 사건이 일어났지요. 도착하자마자 예상대로 일본 어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용복은 이들에게 즉시 호통을 쳤습니다. 그대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왜 다시 조선의 바다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는가? 일본 어부들은 놀라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안용복은 그들을 독도까지 쫓아가었습니다. 독도에 도착하면서 안용복은 일본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도는 자산도로서 그것도 우리나라 땅이다. 왜 그대들은 여기서 고기잡이를 하는가? 여기서 송도라는 것은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었고 자산도라는 것은 조선에서 독도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안용복은 독도가 우리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일본 어부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하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그리고 그 다음날 안용복은 관복을 입고 깃발을 들고 조선 팔도 지도를 가지고 일본의 오키섬에 상륙했습니다. 오키섬의 관리에게 직접 항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복과 지도를 보여주며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에 속한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안용복은 지도를 보여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선 강원도 동래부 안에 있는 울릉도라고 하는 섬이 일본에서 말하는 다케시마와 같고 같은 도 안에 있는 우산도라고 하는 섬이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입니다. 그 후 안용복은 호키주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호키주의 수령에게 일본 어부들이 무단으로 조선의 영토를 침범한 사실을 고발하고 사과를 받아내었습니다. 더불어 안용복은 대마도주의 죄상도 막부에 고발하는 문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대담하고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납치당해서 일본에 간 평범한 어부가 두 번째에는 스스로 관복을 입고 지도를 들고 일본의 지역 영주에게 직접 찾아가 영토 침범을 고발하고 사과까지 받아내었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어부들도 놀랐습니다. 승려 뇌원도 놀랐습니다. 일본의 관리들도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 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렸습니다. 안용복 일행은 일본에서 추방당하여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원도 양양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안용복은 돌아와서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강원감사 심평에게 붙잡혀 비변사로 넘겨졌고 취조를 받았습니다. 왜 허가 없이 일본에 갔냐? 비변사는 안용복의 행동을 범죄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되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한 일이었습니까? 나라의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대가가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영의정 남구만이라는 대신과 여러 다른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남구만 등은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주장한 공을 인정하여 유배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사형에서 유배로. 여전히 가혹한 처벌이었지만 적어도 생명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그 순간입니다. 안용복 사건의 결과가 역사에 남는 순간입니다. 안용복의 2차 방일, 즉 두 번째 일본 방문의 결과는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과 일본 사이의 울릉도 영유권 논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대마도를 통해 일본 막부와 이 문제를 교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본의 에도 막부는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 막부는 죽도도에 금지령을 내려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안용복이 쫓던 일본 어부들은 호키주 태수에게 붙잡혀서 월경죄, 즉 다른 나라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한 죄로 모두 사형당했습니다. 이것은 안용복의 단호한 행동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 정부도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리가 안일하였었지만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순찰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수토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 사건의 결과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이후 일본의 서쪽 경계를 오키섬까지로 한계짓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감동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용복의 비변사 진술은 숙종실록이라는 조선의 공식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진술에서 안용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도는 자산도로서 이것도 우리나라 땅이다. 이 한마디가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주요 역사적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측에서도 이 사건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차간 일권지각서라는 문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오키 섬 관리가 안용복 일행을 신문한 조사기록 문서입니다. 양국의 기록 모두 안용복의 행동과 그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33년에서 1836년 사이에 에도, 막부 몰래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서 밀무역을 한 일본인 아이지야 하치에몬이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서 일본의 영토는 노란색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육지와 같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독도는 여전히 우리와 일본 사이의 민감한 문제입니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년 전 안용복이 남긴 기록과 그의 행동이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키 작고 검은 얼굴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나라에서도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형까지 선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이 3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안용복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의 고향인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에는 생가터와 안용복 기념 부산포 계양문화관이 있습니다. 수영구의 수영사적공원 내에는 그를 기리는 사당인 수강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중 서도의 도로명 주소는 독도 안용복길입니다. 우리의 독도, 그 이름 안에 안용복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영웅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이거나 장군이거나 귀족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용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영웅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안용복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납치당해서 낯설은 일본 땅에 발을 밟은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 번째로 스스로 일본에 건너가는 그 배 위에서 얼마나 마음이 떨었을까요? 일본의 관리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 순간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의 결과 우리는 독도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안용복을 기억합니다. 그의 이름이 독도의 주소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어부 한 명의 불같은 마음이 300년이 넘는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의 분들에게도 안용복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 속의 진짜 영웅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용복, 그 이름 세 글자가 독도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안용복의 이야기는 단순히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아무리 낮아도 주변이 아무리 어려워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면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용복은 두 번 모두 나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에는 2년의 옥살이를, 두 번째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역사에 남은 기록에서는 그의 후회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비변사 취조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것이 안용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잊으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